안녕하세요. 구루장입니다. 네, 2020년 2차 직업정보론 51번부터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51번, 직업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 가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시청각적 효과를 첨가한다. 네, 효과 첨가하면 더 좋겠죠. 이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효과를 첨가하면 더 집중의 효과도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번,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한다. 네, 중요합니다. 편견 없이.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런 가치 판단을 담아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제 편견 없이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죠. 3번, 가장 최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그렇죠. 최선의 자료,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한다. 신뢰를 위해서도. 4번,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네, 최대한 이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좋겠죠. 네, 4번 넘어갈게요. 52번. 한국 직업 전망의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직업이 뭐 2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 한국 직업 전망에 보면. 근데 이거를 뭐 다 암기하는 건 어렵고, 하지만 이 문제를 보면 대략 그 뉘앙스가 있죠. 어업 종사자, 사회복지사, 간병인, 간호사. 뭔가 일자리 전망이니까 이제 사회 트렌드, 사회 변화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점점 이제 의료,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그 분야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간병인, 간호사는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어업 종사자는 이제 사회 변화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다 기억을 하기보다는. 네, 다 찾아서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회차 2020년, 지금 이게 2020년 2차고 3차 9월 26일에 시행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비슷한 게 있었죠. 다소 증가로 전망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제 그 어떤 뉘앙스를 보는 거죠. 또 미래 사회 변화 전망을 보면서 항공기 조종사가 정답인데, 항공기 조종사가 증가였죠. 나머지는 다소 증가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기들을 보면서 이제 일자리 전망이니까, 직업 전망이니까 사회 변화를 이제 트렌드 변화, 사회 구조 변화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 직업의 미래와 관련을 지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 이제 달라요.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분명히 그 다른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3번. 건설기계 설비기사, 공조냉동기사, 승강기 기사 자격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뭘까요? 건설기계. 보면은 일단 건설하고 기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공조냉동기계. 공조라는 게 이제 에어컨이에요. 그쵸? 에어컨, 공조. 옛날에는 공조라고 이게 많이 썼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조가 뭔지 몰랐었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승강기 기사. 이제 기계 쪽에 더 가깝겠죠. 건설하고 기계 중에 기계에 더 가까우니까 3번, 기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 방수산업기사가 있죠. 네, 방수산업기사. 참고로 이게 출제됐던 내용이니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수산업기사는 건설 분야다. 그리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가스산업기사, 건설 안전산업기사. 이게 건설 안전 산업기사니까 건설 아니면 안전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전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 분야라는 거. 그리고 가스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속해 있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방수는 건설. 아마 집, 누수 이런 걸 떠올리시면 네, 방수산업기사는 건설이다. 따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4번.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우리 앞회차 공부할 때 각 그 워크넷에 제공하는 학과 계열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학 계열은 이제 이 중에서 생명과학은 뭘까요? 생명과학은 자연과학 계열에 속하게 되고 조경학과가 공학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통계학과도 자연 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응용물리학과도 물리학이니까 자연 계열.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정도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좀 헷갈리는, 좀 혼동이 될 것 같은 학과들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자, 워크넷에는 이렇게 8가지 계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학, 예체능 이렇게 이색학과 정보까지 해서 8개, 제외하면 7개. 인문사회, 교육, 자연공학, 의학, 예체능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계열은 제외된다는 거는 이제 문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인문 계열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문 계열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제 심리학이 인문 계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인문 계열은 보통 언어, 종교, 문학, 역사, 철학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거 어렵지 않고 심리학이 인문 계열이다. 그 다음 사회계열. 사회계열은 정보미디어학과가 사회계열입니다.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계열에서. 신문방송학과가 사회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미디어학과 약간 어쨌든 미디어, 방송, 언론 관련된 학과니까 정보미디어학과 사회계열. 그래서 방송영상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이게 이제 사회계열의 학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서학과도 사회계열이다. 지리학과도 사회계열, 지리학과. 그리고 항공서비스라고 하면 항공운항, 항공관광학과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사회계열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는 사회계열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는 게 항공학과가 있어요. 항공학과는 공학계열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항공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가 공학계열이고 이제 여기에서 항공운항이 말하는 운항은 이제 항공서비스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런 항공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분을 해두세요. 네, 항공서비스는 사회, 항공학과는 공학. 그리고 교육계열은 무슨 교육 들어가면 다 교육 계열입니다. 네, 제가 확인을 했어요. 다 교육자가 붙어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동물 관련 학과, 애완도 포함해서 애완동물 관련 학과. 그리고 자연계열이 특이한 게 이제 가정관리. 우리 예전에 생활과학대학교라고 불렀던 그 학과들이에요. 그게 가정 관련된 거죠. 소비자학과, 주거환경, 의료의상. 이게 생활과학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생활과학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의료의상, 주거환경, 소비자. 이게 가정관리학. 네, 자연계열이라는 거.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네. 잘 몰랐던, 이제 모르기 쉬운, 예, 그런 부분이라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학과는, 수의에는 의학이 아니라 자연계열이다. 왜? 동물 관련된 거니까. 동물 관련된 건 자연. 그 다음에 식품영양도 가정관리학과 관련이 되죠. 네, 생활과학대학 관련된 겁니다. 자연계열. 그리고 조리도 포함이 되고요. 생명과학, 생명공학과도 생명과학 관련 학과예요. 그래서 자연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통계학과도 자연계열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연계열은 이제 주의 깊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과학 관련된 학과들, 소비자, 주거환경, 가정관리, 의료, 식품영양
이런 것들이죠. 조리. 그리고 동물 관련, 동물 수의학, 수의회. 그리고 통계. 그리고 생명과학, 생명공학. 네, 이렇게 관련 학과들, 자연계열. 그 다음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광학, 안경광학. 네, 정밀기기, 광학기기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경과 광학, 건축, 게임 관련된 게 공학입니다. 그래서 게임공학. 그리고 소방방재학과도 공학계열입니다. 소방방재안전학과. 이게 공학계열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경학과가 공학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생태조경 디자인이 이제 관련 학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생태조경 디자인 나와도 공학계열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항공학과 아까 항공서비스랑 비교했었죠. 네, 항공학과 공학계열. 의학계열은 다 의료 관련된 거죠. 근데 의료공학과는 공학이 아니고 의료다. 의료가 먼저다. 의료장비,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것도 공학이 아니고 메디컬이 우선이다. 의료가 우선이다. 의학계열. 재활학과, 예, 재활치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재활학과, 의학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뭐 경호학과가 이제 체육 관련한 학과이기 때문에 경호학과 예체능 계열.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뷰티, 아트, 미용이죠. 미용도 예체능 계열. 만화, 애니메이션, 예체능. 조형, 디자인학과 예체능 계열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학과들, 좀 혼동이 올 수 있는 학과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좀 헷갈리는 학과들을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경학과, 통계학과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54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서. 네, 직업정보는 이거 생각나시나요? 직업정보는 뭐라 그랬죠? 촉촉하다. 네, 직업정보는 왜 촉촉해요? 수분가공체계 제축병이라서. 그쵸? 직업정보는 촉촉. 수분가공체계 제축병. 수분가공체계. 수분가공체계 제축병. 그쵸? 1번이네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직업정보의 처리 단계. 직업정보는 촉촉하다. 축축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면 제축병이니까. 직업정보는 축축하다. 수분가공체계 제축병이라서 축축하다. 수집 분석 가공. 수분가공 체계화, 체계, 제축평, 제공 축적 평가. 수집 분석 가공 체계와 제공 축적 평가 단계로 이루어진다.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직업정보 수집 단계. 말 그대로 목표에 맞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 단계는 이제 자료 내용 파악하고 이제 분석하는 단계. 그래서 제공 편리하도록 배열하는 단계가 분석. 가공 단계에서는 이제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정리하는 단계가 가공이죠. 그리고 체계화는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게 체계화 단계. 제공은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죠. 축적은 정보관리 시스템에 정보를 축적하는 단계. 평가는 직업정보에 대해서 형태 효용,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요 효용 등을 평가한다. 형태 효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료가 이용자의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요구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 보는 게 형태 효용이고, 시간 효용은 이용자가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적절히 찾아서 쓸 수 있는지, 이게 시간 효용이죠. 그리고 장소 효용은 이제 접근성에 대한 거죠. 정보의 접근성, 전달 이런 게 편리한지. 그리고 소유 효용은 이제 타인의 그런 정보 전달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지, 이 정보를 가진 사람이 타인에게 정보 전달을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소유 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용을 평가하는 단계가 평가 단계. 그래서 수분 가공 체계화 제축평, 수분 가공 체계 제축평,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수분 가공 체계 제축평. 그래서 직업 정보는 축축하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 6단계로 나올 수도 있고 뭐 5단계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외워두시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수분 가공 체계 제축평. 그래서 1번. 네,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56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제조업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제조업.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조업. 제조업 코드가 C예요. 직업 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 코드가 C. 네, 제조업. 원재료는 물질 또는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해서 투입된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그러니까 투입된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 제조업입니다. 네,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그 다음,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 하는 것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이기 때문에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네. 자본재, 고정자본 형성.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장비 수리도 제조업이다. 하지만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개인 및 가정용품, 자동차 수리 이런 거는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이거를 이제 좀 예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본재 수리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네,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면 이게 제조업에 대한 정의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원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작용. 투입된 원재료의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 맞죠? 1번. 2번.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를 하는 경우는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 있다. 그렇죠. 자본재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조업이라 그랬죠. 하지만 컴퓨터, 자동차, 가정용품, 이런 것들은 이제 수리업으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네, 제조업 정리해봤습니다. 57번으로 갈게요.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 제공한다. 좀 이상하죠? 네. 직업정보를 모든 내담자에게 우선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업정보가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직업정보가 우선 제공이 될 것이고 개인마다 직업 준비 단계가 다르고 이런 그 동기도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의 특성, 상황 그리고 개인의 그런 진로 성숙 정도에 따라서 이제 직업 정보를 언제 제공하느냐가 달라지겠죠. 네,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2번. 직업 상담사는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네, 그렇죠. 그래야죠. 네, 2번이 맞는 얘기죠. 3번. 진로 정보 제공은 직업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막 문제가 아주 나를 찍지 마세요라고 나 찍지 마세요 이러는 느낌 같지 않나요? 내담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진로 정보 제공은 보통 상담 초기보다는 이제 대안이잖아요. 진로 정보 제공이라는 건 대안을 이제 탐색하고 평가하고 이런 대안 분석 단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내담자 이해 이런 단계 지나고 나서 직업 이해하고 대안 탐색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제 초기보다는 이제 중기 이후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4번.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내담자의 그런 특성에 맞게 이런 걸 고려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국가기술 자격 중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는 스포츠 경영관리사, 임상심리사 2급, 컨벤션 기획사 1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어떤 거죠? 네, 스포츠 경영관리사죠. 우리 이거 예전에 한번 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응시 자격 제한 없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 텔레마케팅 관리사. 네, 텔레마케팅, 스포츠 경영 관리사. 텔레마케팅, 스포츠 경영. 응시 자격 제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사조사, 사회조사 분석사, 사조사, 전자상거래, 소비자 전문 상담, 사조사, 전자상거래, 소비자 전문 상담, 사조사, 전자상거래, 소비자 전문 상담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예, 2급입니다. 물론. 그리고 컨벤션 기획사 2급도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는 출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컨벤션 기획사 1급은 당연히 제한이 있겠죠. 네, 1급은 이제 2급 취득하고 3년입니다. 3년 실무. 네, 그래서 자격증을 보통 1년 경력이라고 동등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급 플러스 3년 실무 아니면 4년의 그 실무가 있는 사람이 1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또 동등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추가로 기억을 하자면 게임 관련된 전문가 자격증, 게임 그래픽, 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전문가, 그리고 유튜브, 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 응시 자격 제한 없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아까 했죠. 전자상거래 관리사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운용사도 응시 자격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사조사, 전자상거래, 소비자 전문 상담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산회계, 컴활, 컴퓨터 활용 능력 컴활입니다. 전산회계, 컴활, 속기, 비서 네, 다 응시 자격 제한 없고 또 여기에는 전산회계, 컴활, 속기, 비서는 1, 2, 3급 다 네, 제한이 없죠. 네, 그냥 한 번에 1급 지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조사, 전자상거래, 직업상담사 1급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이제 동일해요. 그러니까 2급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모두 응시 자격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급에 대해서도 응시 자격이 이제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1, 2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해당 종목의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1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격증이 1년 실무와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가 됐던 내용이라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살펴보면 국가기술 자격 종목, 국가기술 자격 종목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어떤 건지 정리를 해보면 어쩌고 어쩌고 산업기사, 뒤에 산업기사나 기사라는 말이 붙으면 다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 됩니다. 네, 산업기사, 기사. 그리고 사조사, 직업상담사, 텔레마케팅 관리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컨벤션 기획사, 그리고 좀 특이한 거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기상 감정 기사 이런 것들이 국가기술 자격 종목입니다. 또한 아까 우리 봤던 전산회계,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게임, 전자상거래 운용사 이런 것들 이제 언급이 됐던 이제 종목들, 문제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자동차 관리사 2급이랑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국가기술 종목이 아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 감정평가사는 국가 전문 자격이다. 네, 국가 기술 자격이 아니고 국가 전문 자격이다. 감정평가사, 문화재 수리 기술사.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9번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W9에 해당하는 것은 그 표준 직업 분류 W가 1에서부터 9까지 있죠. 그리고 A가 군인이고 W9가 가장 이제
간단한 단순한 수준의 이제 분류에서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그래서 1이 제일 높은 분류였죠.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가 대분류 9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내용은 대분류도 중요한데 분류별 직능 수준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A, 군인이죠.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 단순 9, 이제 대분류 9는 단순 노무 종사자. 8은 장치기계 조작. 7, 기능원. 6, 농림업. 5, 판매. 서비스, 사무, 전문가, 관리자. 이렇게 점점 직능 수준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각 대분류에 이제 필요한 직능 수준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제1 직능 수준, 그리고 제1 직능 수준이 뭐였죠? 이제 단순 작업, 뭐 초등교육 이상,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우리가 잠시 뒤에 직능 수준도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이고, 이제 사무 종사자까지 다 제2 직능 수준이다. 이게 중등교육 수준이었죠. 중등교육 이상. 그리고 전문가, 관련 종사자는 제3 또는 제4, 관리자도 제3 또는 제4. 그래서 관리자 전문가는 제3, 제4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무 종사자부터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까지 제2 직능 수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제1 직능 수준, 군인은 제2 직능 수준 이상. 네, 그래서 이 표를 그냥 딱 그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사진을 딱 찍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3, 4, 그리고 제2, 제1, 네, 그리고 여기는 군인은 제2 수준 이상. 그래서 이제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직능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제1 직능 수준부터 제4 직능 수준까지 있는데 1 수준이 이제 가장 단순한 거고 제4 직능 수준이 가장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1 직능 수준, 단순 반복적, 때론 육체적인 힘을 요한다. 네. 그리고 누구나 수행 가능하다. 네, 최소한 문자 이해, 수리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일부 직업에서 초등교육, 기초교육 필요하다. ISCD 수준 1이라고 했어요. ISCD가 뭐죠? 네, 국제 표준 교육 분류죠. 네, 그래서 수준 1이다. 그래서 간단히 뭐 이렇게 손 쓰고 도구 쓰고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제2 직능 수준. 제1 직능 수준은 우리 대분류 9였죠. 단순 노무. 그리고 제2 직능 수준은 완벽하게 이게 대분류 8에서부터 대분류 3까지의 직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완벽하게 읽고 쓰는 능력, 정확한 계산 능력, 상당한 정도 의사소통. 그래서 중등교육 이상, 중등 이상의 정규교육, ISCD로는 2, 3, 네. 1, 2,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부 직업은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 수준 4 수준이다. 운전, 경찰 업무, 제2 직능 수준입니다. 제3부터는 이제 전문적이 되는 거죠. 제3 또는 4가 우리 그 대분류에서 1, 2였잖아요. 네, 관리자, 전문가 여기였으니까. 제3 직능 수준 살펴보면 복잡한 과업, 그리고 실제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 보유. 네, 전문 지식이 3직능 수준부터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수리 계산, 의사소통 능력. 중등교육 마치고 1에서 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ISCD로 수준 5라는 거. 수준 ISCD 기준으로 1, 2, 3, 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일부 4가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직능 수준에. 그래서 1, 2, 3, 일부 4, 5. 그리고 4직능 수준으로 가면 6 이상. 네. 그래서 제3직능 수준의 수행 과업으로는 뭐 시험원, 의료 관련 분류, 스포츠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제4직능 수준으로 갈게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어요. 이해력, 창의력, 의사소통. 그리고 학사, 석사. 그리고 수준 6 이상의
행위들이라고 했죠. 네, 분석과 문제, 뭐 의료, 진료 이런 행위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반드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60번.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적용 원칙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상 앞에서부터 계속 이제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제는 이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야죠. 그쵸?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를 한다 라고 했습니다. 2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를 결정한다. 대분류를 먼저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로 결정한다. 맞죠? 3번. 네.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계약을 받아서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물통을 제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물통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우리가 직접 이제 개발해서 생산하는 물통이 있는 반면에 외부 회사랑 이제 계약을 했어요. 외부 회사랑 계약을 해서 이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물통 제조업이 되는 거죠. 네, 뭐 우리 산업 분류가 변경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만들어도 제조업이고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도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야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한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를 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 세세 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한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 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이게 4번 얘기죠. 내가 물통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요청받은 물통을 제조할 때 똑같이 제조업이라는 거죠. 네. 계약을 받고 뭐 수수료를 받고 했다고 해서 제조업이 서비스업으로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보장 사무 이외의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 활동의 성질에 따라 분류를 하고 반대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형적인 공공행정 부문에 속하는 산업활동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공공행정 부문으로 분류한다. 네, 이것도 말이 길어서 그렇지 그냥 산업활동의 내용에 초점을 두면 되죠. 정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그 기관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 다음 생산 단위의 소유 형태, 법적 조직 유형 또는 운영 방식은 산업 분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이제 오너 경영하는 회사든 전문 경영인 회사든 그 회사가 수행하는 산업 분류가 달라지진 않죠. 네. 소유 방식이 다른 거지. 유한 회사든 법인 회사든 주식 회사든 이제 산업 분류가 달라지진 않죠. 네.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물이 합법적으로 생산됐냐, 불법적으로 생산됐냐에 따라서 산업 활동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네.
이 물통이 비공식적으로 생산됐다, 이 물통이 공식적으로 생산됐다에 따라 제조업이라는 산업 활동이, 산업 분류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 적용 원칙들이나 뭐 분류, 기준 이런 것을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좀 힘들게 막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읽어보면 이제 이런 원칙이나 분류는 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런 취지죠.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마지막, 동일 단위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 활동은 제조 활동으로 분류하지만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한다. 이것도 내가 물통을 만들어서 팔아요. 내가 물통을 만들어서 팔면은 내가 만든 거 파는 거니까 제조 활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물통이 너무 잘 팔려서 내가 만든 물통이랑 또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사와서 팔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랑 사온 물통이랑 둘 다 팔면은 그럴 땐 어떻게 분류를 하냐? 그 둘 중에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사온 게 더 훨씬 볼륨이 많다, 구매량이 많다, 내가 만든 것보다. 그러면은 이게 뭐 소매업 이렇게 되겠죠. 네, 뭐 도소매업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많다 그러면 제조업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이제 읽어보면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60번 적용 원칙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3과목도 우리 같이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뭐 힘드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네, 저는 이제 4과목 노동시장론 과목으로 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이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